자, 우리 7월, 8월 달에는 우리 기본 강의는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 강의는 항상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출문제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대신 좀 빠르겠죠. 그리고 오후에 무슨 단원별, 이제 그 논점별 특강이 들어가잖아요. 이 논점은 제가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하나의 과목을 하진 않을 거고 최소한 딱 3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 저기 강의 노트를 보면 8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8장이요, 9장이요. 8장으로 돼 있어요. 8장. 8장. 1, 2, 3, 4, 5, 6, 7, 8. 8장으로 돼 있어요. 8장으로. 8장으로. 그래서 요걸 3개로 딱 나눠서 이렇게 계속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전범위 제가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저랑 같이 훑는 거니까 굳이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기본 그 기출 문제 보면서 훑을 테니까 이렇게 이온화돼 있다는 거. 자,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반응이 전부가 다 이 형식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1월 달이나 3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니까 기억에 조금 남는다 해요. 좀 자주 뭔가 짧게라도 보셔야 돼.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론에 들어오면 암기해야 될 게 있는데 뭐부터가 단순 암기입니까? 그러면 자, 124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면 일단 두 문자가 두둥하고 떠올라야죠. 두둥하고. 어떻게? 그렇죠. 지역 분석 나오면 지표 수준. 개별 분석이 나오면 개최 가격. 그래서 의미를 읽으면 지역 분석의 의미,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엇을 분석해서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표 수준.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개최 가격, 그 다음에 이 두 문자랑 대상 지역이 자주 나오죠. 인근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유사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눈도장을 찍어.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리고 나서 48페이지 보면 정말 안 나온 해가 없는 주제가 있죠. 가격의 원칙. 근데 가격의 원칙의 시작은 뭔가요? 그러면 얘가 대부분 몇 번 문제입니까? 36, 37번이야. 36번 아니면 37번이야. 36번, 37번이라는 건 관리인이 우리 시험 감독관이 뭐 하라 할 때야. 좋은 말 할 때 마킹하세요 라고 말할 때요. 그러니까 가격 원칙이 나오면 반드시 뭐 붙어본다. 뭐 붙어본다. 적합, 균형의 원칙, 적합, 균형의 원칙을 무조건 먼저 본단 말이에요. 적합, 균형의 원칙을 무조건 먼저 본다. 적합, 균형의 원칙. 그래서 가격 원칙이 하면 항상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항상 부동산을 딱 하나 그리면 부동산의 공간은 크게 부동산의 외부 공간이 있고 부동산의 내부 공간이 있다. 이런 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 환경과 무엇이 해야 되고 적합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라는 걸 뭘 뜻하는 거예요? 내부의 설비들을 말해요.
화장실도 2개 정도 있어야 되고, 창문의 크기, 층고, 그다음에 방의 개수, 뭐 환기,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시작 이런 거죠. 적합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외부 환경과의 적합은 언제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을 분석할 때 따지는 거죠. 감정평가는 항상 분석이 2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분석은 누구든지 다 알아. 뭘 분석한다고 돼 있으니까. 지역을 분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일단 뭘 누른다. 뭘 누른다고? 에? 뭘 눌러요? 뭘 누른다. 초인종을 누른다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세요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안을 이렇게 쑥 살피면 부동산의 개별 특성이 다 보인다고. 우리 밖에서 은평방문각 딱 보면, 그렇죠, 뭔가 은평방문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참 오래됐고 열악한 학원이군요.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개별 특성은 내부를 들어가는 거라면, 내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게 지역 분석이고 내부를 살피는 게 이게 개별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할 때 지역과 부동산의 적합 여부를 따지는 거이고, 개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내부를 살피는 거니까 내부와의 균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문자가 뭐였어요? 찌읒 끼역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합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가치를 후려치는데, 그게 무슨 관가고? 경제적 관가고. 그러니까 흐름이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적합하지 않아요 경제적 관가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이고,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관가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제와 기능적 관가는 부동산 학에서만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 경제적 관가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관가고, 기능적 관가는 내부로부터 만들어진 관가예요. 자, 그러면 감가는 우리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자, 구별해 보셔. 시험장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 보셔.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 보면, 자, 열심히 풀어야지 하고 딱 앉아. 그리고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자, 눈 감고 명상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딱 명상을 해.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탁탁탁탁탁 이게 배입으로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계산 문제는 풀 거만 풀 거야. 그리고 뒤쪽에 얼렁얼렁 빨리 봐서 뒤에 있는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거, 감정 평가의 가격 원칙 이런 거 꼭 빨리 꼭 풀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자, 눈을 딱 뜨고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계산기를 탁탁탁탁탁 찍어요. 끝나버려 이게 이런 상황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명상을 해서 열심히 풀어야지 하고 딱 하려 했더니 앞 사람이 컹컹 하고 코 계속 이러면 끝나버려 그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점수라는 것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외부. 그래서 내가 외부 환경 때문에 점수가 폭락했어요. 그럼 무슨 감가요? 경제적 감가요. 항상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 감소, 경제적 감가.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또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 이게 시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 봤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주택관리사 시험 본다. 그러면 내 차례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중개사 항상 맨 늦게 봐요. 10월 달에 보니까 곧 있으면 우리 시험이니까 남일 같지 않다고.
이제 드디어 부동산 관련 시험이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 시험 보기 전에 강의 노트라도 내가 체크한 거 좀 한 번이라도 읽고 가야지. 이렇게. 특히 민법 같은 거요. 민법이라도 한번 보고 1차 가야지. 그래서 일찍 가. 9시 40분에 30분에 시험 보는데 한 6시 반에 딱 가셔. 이제 3시간 일찍. 그런데 막상 책을 딱 보려 그러면 안 들어와. 왜? 대부분 시험 막판이 오면 올수록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유지하고 가는 게 최선인 거지. 근데 무슨 지금까지도 그렇죠. 평상시대로 해왔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시험 당일날 책을 보겠다고 일찍 딱 가. 그럼 손에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혀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흡연하시는 분은 밖으로 나가. 그래서 3시간 동안 담배를 피시고 3시간 동안. 그래서 9시 반에 시험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벌써 머리가 몽롱해. 그러지 마시오. 특히 흡연자분들은 적당한 시간에 가셔야 돼요. 너무 긴장되니까 흡연을 많이 하셔, 아침부터. 그러면 시작을 9시 반에 하면 벌써 2교시가 끝난 듯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상 시험을 봤더니 머리가 몽롱해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경제적 감가요? 기능적 감가? 이런 게 기능적 감가라고. 기능적 감가는 내부의 나의 기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우리는 특히 요거에 취약해. 딱 귀 찰싹 닫고 내 것만 해야 돼. 시험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변이 절대 안 만들어진다고. 풀다 보면 책상도 막 삐그덕 하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 뭔가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내부에 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끼역끼역 찌읒찌읒. 참 시험장에 들어가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별의별 사건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암기 코드 형식으로.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동의 원칙. 끊임없이 변하니까 항상 기준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자 시점인지.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항상 비슷한 제한은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제한은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옆에 봤더니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아파트랑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올라야 된다고. 항상 비슷한 제한은 가격이 비슷해지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해집니까? 그러면 소비자 행동들 때문이죠. 효용이 유사하다면 항상 소비자들은 싼 제화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제화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비슷하게 판매자가 책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3방식이 나오면 항상 대자를 딱 넣어.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습니다. 3방식이 나오면 항상 대체 원칙인데 최근에는 3방식 나오면 3대는 맞아야겠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걸 줘. 여기에 지금 최근에 2번이나 줬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대상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유사한 물건에 뭘 찾아요? 거래 사례를 찾고 이 거래 사례의 거래 금액으로부터 대상에 뭘 추정한다? 가치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왜 대상과 비슷한 물건,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나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암기 코드가 이거였어. 이거. 꽃게 아니야. 비슷한 놈이야. 꽃게 아니야. 비슷한 놈이야. 대개라고 그랬다고. 대개. 거래사례 비교법이 왜 가능합니까? 대상과 비슷한 물건이라면 가격도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체 원칙. 거래사례 비교법 대개. 말은 안 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봐. 거래사례 비교법 대체 원칙 3방식
대체의 원칙. 요새 거래사례 비교법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항상 경쟁이 나와야겠죠. 경쟁. 그 다음 경쟁은 초과 이윤과 경쟁을 하는 거고. 기여의 원칙은 항상 이 기여도가 나와야죠. 기여도가 나오면 항상 이 기여도는 뭐니? 똥값. 그리고 요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2층 단독주택이고요. 가격이 1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요. 비용을 1억을 투입해서 뭔가 증축을 하려고 해요. 증축을.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증축을 딱 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3억이 딱 돼.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가치가 늘었어요? 2억이 늘었죠? 그러면 이 투입된 돈이 돈값을 하고 있어요? 돈값을 하고 있지 못해요? 돈값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돈값. 즉 1억이라는 투입된 돈이 돈값을 하면 이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1억이라는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군요. 예, 기여도가 있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투입된 비용이 1억인데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딸랑 1억 2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면 돈값을 한다 안 한다? 돈값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억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1억이라는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축 등의 추가 투자에는 비용이 드는데 이런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그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투입된 돈이 돈값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여도는 돈값이 올리고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활용합니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이 배분되는 원칙이에요. 수익은 항상 어떻게 배분됩니까? 그럼 원칙이 토지에 항상 가장 늦게 배분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늦게. 이게 바로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가장 늦게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그럼 왜 토지에는 수익이 가장 늦게 배분되는 거예요? 토지는 수익을 당장 배분하지 않더라도 도망간다, 도망 안 간다? 도망 안 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이라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그 다음날 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토지는 그렇죠. 수익을 당장 배분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도망이 못 가요. 왜?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고정된 자산이라 그러고 이런 고정된 자산은 항상 수익이 가장 늦게 배분되는 거야. 그래서 잔여 수익이 배분되니까 잔여법의 근거가 됩니다. 잔여법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잔여 수익 나오면 잔여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눈도장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트 메뉴로. 항상 원칙은 동시에 나온다. 어떤 거랑? 감정평가의 원칙과 가격의 원칙은 항상 세트 메뉴로 같이 나온다. 그러면 감정평가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어요. 기존 시점, 시장가치, 현황평가, 개별 물건인데 이제 보면 또 기억이 나요. 자, 부동산의 가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자의 가치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무엇입니까? 봤더니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짜가 정확히 몇 월 며칠자니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법 조문인 거예요. 밑에 있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기준 시점은 누가 찍어줘야 되는 것이냐? 가치를 활용할 의뢰인이 찍어주는 거예요. 의뢰인이 이렇게 7월 1일자로 가치를 추계해줘. 그럼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의뢰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몇 월 며칠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자, 그런데 기준 시점을 의뢰인이 미리 정해줬어요. 그러면 일단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한지 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자, 감정평가는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뭐니?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 어떤 가치입니까? 그러면 요걸 읽어줘야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현황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근데 항상 어느 시점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예요.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 왜? 우리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니까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기준 시점 공법상 제한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개별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합니다. 됐어요. 자, 개별평가 예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일괄평가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시작하죠.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항상 했던 게 요놈이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두 필지. 두 필지가 일체로 이용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괄해서 평가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걸 잘 보죠. 토지와 건물이 딱 보이면, 항상 토지와 건물은 모든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죠. 자, 모든 부동산은 뭐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라는 요소와 건물이라는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라는 요소와 건물이라는 요소가 함께 일체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해서.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은 일괄해서 평가한다는데 도대체 뭐와 뭘 일괄해서 평가하느니 이제 이런 것도 알아셔야지.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뭐와 뭘 일괄해서 평가합니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일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다고 돼 있지만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등기할 때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하고 어떤 거? 무슨 권? 그렇죠. 대지 사용권을 항상 같이 대지 사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일괄 평가한다는 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괄은 항상 두 개를 합쳐서 평가하는 거니까. 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평가. 그리고 한 필지가 주거와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왠지 가치가 다를 것 같고 구분. 자, 광평수 넓은 토지인데 전면과 후면이 있으면 나는 항상 어디를 달라고 한다? 전면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치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요놈이 중요하죠. 부분평가는 항상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요 물건을 딱 들었어요. 저번에 강의할 때 사례에서 이 물건으로 제가 뭘 들었냐? 자동차를 들었어요? 선박을 들었어요? 자동차를 들었어요? 선박을 들었어요? 자동차를 들었다? 선박을 들었다? 필통을 들었다고. 필통. 자, 필통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들었죠. 뭐 천조가리, 비닐 쪼가리, 이렇게 지퍼, 이렇게 세 가지의 물건이 일체로 이루어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 비닐, 지퍼가 일체로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 그리고 하나의 물건은 우리는 천 쪼가리의 가치가 얼마고 비닐의 가치가 얼마고, 자, 이 지퍼의 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죠. 뭐만 궁금합니까? 필통 전체의 물건의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인 요 지퍼의 가치가 궁금하지 않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야, 혹시 말이야, 이 필통 전체 중에 일부분인 요 지퍼의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너 궁금해? 너 알고 싶니? 물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궁금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줘? 책가방을 싸줘. 요새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러면서 뭐도 하나 주고 1,000원짜리도 하나 줘. 가서 소주도 하나 사 먹고 가. 그래서 쉬어야지. 우리는 필통 전체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일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필통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 필통을 제조하는 업자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제조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필통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퍼의 가치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는 부동산에서 이 일부분을 평가할 목적이나 이유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항상 요놈이 보여야 돼. 요놈 보상. 그래서 암기 코드가 부상에서 보상 나오면 일부분을 평가할 목적이 됩니다. 부분. 자, 그럼 문제 하나 보자고요. 자, 이게 22회 때 나온 문제인데 아주 천인공노할 사건이 터졌어요. 자, 감정평가의 분류, 가격 원칙인데 딱 첫 번째를 봤더니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이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일부분이니까, 그죠? 부분평가예요. 이게 지금 놓쳤더라도 뒤쪽을 봤더니 보상? 그러니까 부분평가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이게. 1번 아니면. 그런데 2번은 균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은 기회비용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이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려갖고 오신 분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기회비용의 원칙이 여기에 정답인데 기회비용의 원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기본서에도 안 들어가 있었어. 기회비용 원칙은 경제하기 어려운 원칙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준을 넘어간다고 봐야 돼, 기회비용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 내가 아는 소리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근데 밑을 봤더니 기회비용의 원칙, 내가 아는 소리요, 내가 모르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고, 균형의 원칙은 내가 아는 소리예요, 내가 모르는 소리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야. 뭘 이거 기회비용의 원칙을 모른다고 틀려갖고 오냔 말이야, 이게. 뭔 거지 같은 해설이야. 아니, 자, 기회비용의 원칙은 모르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둘 중에. 기회비용의 원칙은 모르더라도 나는 균형의 원칙은 알고 있다고. 균형의 원칙은 항상 뭘 강조하는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내부의 설비가 어쩌고 저쩌고, 내부의 층고가 어쩌고 저쩌고, 내부의 냉난방 설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딜 봐도 내부에 니은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야 그냥 1번 갔다 이렇게 와야 된다. 네. 됐다? 이렇게 찾아야죠. 이걸 모른다고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은 이거 하나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을 좀 해줘요. 자, 우리가 기회비용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딱 살에 들어보세요. 그냥 이것만 짧게 설명할 거예요. 자, 갑이라는 공인 중개사 사장님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중개사장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중개를 잘해. 그래서 일일 항상 한 건이야. 매매가. 그래서 일일 200만 원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벌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야 이번에 내가 이사를 하는데 말이야 너 하루 일하지 말고 거기서 내 일 좀 도와주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에다가 꼬량주에다가 내가 한 10만 원어치 쏠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친구라는 인간관계 빼고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자, 요 갑이라는 중개사 사장님은 친구의 이사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아야 10만 원을 준다는데 왜 안 도와주니?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10만 원을 선택하지만 10만 원은 나오지만 뭐가 있는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200만 원을 못 벌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즉 어떤 기회를 선택하면 어떤 기회 행동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행동에는 비용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는 이런 기회를 딱 잡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 200만 원 손실이 있는 요게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 버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비용이 200만 원이 사라지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크니까 이건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행동하면. 근데 부동산으로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 저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쏙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쏙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심 지역에 있는 공업용지,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심 지역에 있는 토지요. 토지. 그리고 외곽 지역의 토지요. 외곽 지역의 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심의 똑같은 토지인데 도심지의 토지가 비싸요? 외곽 지역의 토지가 비싸요? 도심 지역의 토지가 더 비싸요. 그럼 도심 지역의 토지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심 지역의 토지는 항상 어떤 걸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상업이나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10억이란 말이에요. 외곽 지역의 토지는 기껏 해봤자 공업이나 농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가 한 2억이 되는 거고 2억이 되는 거고 이게 맞죠? 그런데 자 도심 지역에서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 어떤 사람이 공장 용지로 하지 말고 이건 애매모호하니까 농지 자신의 토지에다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텃밭 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맘이야. 내가 건물 안 짓고 그냥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한다는데 그러면 자 봐요.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면 이 토지는 텃밭으로 가치가 결정되겠어? 상공업용으로 가치가 결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잡아요.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강남에 한 복판에 아주 기가 막힌 땅이야. 그런데 그냥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상추 심고 있어. 근데 길 가던 사람이 주인 불러서 아이고 상추 심고 있네. 도시지역에서 보통 시골의 텃밭은 그냥 한 1억 해. 그런데 내가 강남이니까 2억 더 줄 테니까 요거 텃밭 나한테 팔아. 그러면 3억 주고 팔겠어? 텃밭이라고? 아 당연히 텃밭은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이 토지의 정상적인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상공업용으로 기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텃밭으로 돼 있다고 텃밭의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토지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상공업용이에요. 상공업용. 이 상공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대 10억이라는 비용이 반영됐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요 사례를 하나 좀 눈도장 찍어줘요. 시험지에서 나오면 요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 자, 주차장 똑같은 면적이면 1억 한다고 하자고. 1억. 그 다음에 상업용 빌딩 10억 한다고 하자고. 10억 한다고. 자, 강남이요. 강남 한복판에 아주 기가 막힌 토지가 딱 있는데 이 토지를 주인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가치가 주차장을 기준으로 1억 원이겠어요. 주차장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10억에 거래되겠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이걸 세상에 주차장 가격으로 팔겠냐고. 원래는 항상 이 토지는 뭘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고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고 10억으로 거래되는데 그냥 잠시 내가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주차장의 기회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반영이 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거 금방 사라져. 제가 설명해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이건 어차피 3일 뒤면 깨끗해지는 내용이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어디를 봐도 무슨 원칙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기회비용을 앞으로 할 일이 이게 언급될 일이 극히 드물단 말이야. 이게 균형의 원칙은 저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수업인데 다음 주에 가격 공시제도 총정리할 거다고. 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웬만한 것들 싹 정리한 거예요. 투자하고 금융론 빼고.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 정리한 김에 투자론도 빵꾸 노트 한번 정리하자고. 왜? 저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빵꾸 노트가 싹 올라갔어, 카페. 그러니까 투자론 한번 2개 정리하고 우리 나머지 문제들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 좀 하시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